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 시청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역주행으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경찰 수사 속보부터 연지환 기자입니다. 시청역 앞 거리입니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덮칩니다. 안전 펜스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상점 유리문과 창문도 박살났습니다. 68살 남성 차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며 인도로 달려든 겁니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탔던 부인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일 뿐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차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 곧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 씨를 상대로 음주 체열 검사와 마약 간이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와 함께 차에 탔던 부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하고 차 씨의 차를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사고가 어쩌다 난 건지 저희가 인근 CCTV를 확보해 재구성해봤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고 그대로 200여 미터를 질주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호텔에서 나온 운전자 차 씨는 우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진을 했고 마주오는 차를 보고 거꾸로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달렸습니다. 진입 금지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지만 역주행 방향으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걷고 있던 사람들과 차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며 100여 미터 넘게 빠르게 달렸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쪽까지는 1차선 붙어서 오다가 남성분들 건너가시고 발견을 해서 수업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쪽 차선 쪽에서 진입을 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차 씨가 몰던 차량은 그대로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날아오른 차량은 가게 앞에 서 있던 행인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없었어요. 행인을 친 뒤에도 사거리 인근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였고 사고 차량은 그제서야 서서히 멈췄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부터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사람까지 목격자들도 취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가 날아다녔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였다, 친구랑 둘이 길 건너다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청역 사고 현장 인근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창 쪽으로 다가갑니다. 모두 일어나 밖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영업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폭탄 같은 거 터지는 처럼 요란스럽게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새카만 차가 소속문 쪽으로 한 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가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가 있더라고요. 차가 덮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누워있는 거예요. 인도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찌그러지고 뭐 범퍼도 막 나와 있고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잠깐 나간 사이에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님들도 여기서 마시다가 음식 먹다가 내려가서 편의점에 있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갑작스럽게 변을 너무 끔찍한 일이죠.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니까. 이 친구랑 같이 둘이 건너다가 저기서부터 빵 그러고 다 치고 가더라고 저기까지.
사고 현장은 모두 치워졌지만 당시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사고 현장에 저희 밀착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사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점점 퇴근길 시민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곳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일상의 공포가 찾아온 공간이다. 이런 공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옆으로 보시죠. 어제 가해 차량과 부딪혀서 완전히 망가진 스쿠터가 이렇게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온 시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자발적으로 놓은 국화꽃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약 한 40분 전쯤에는 한 여고생이 이곳을 찾아서 이렇게 국화꽃과 함께 긴 편지를 놓고 왔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퇴근 후 밥 한 끼 먹고 돌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달리한 9명의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남겨두고 추모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화는 하나 둘 쌓여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 경계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철제 울타리, 원래는 저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고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날아가서 지금은 임시 울타리로 경계를 구분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쪽 가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역주행한 차가 울타리를 치었고요. 그 울타리 조각이 그대로 멀리 인도를 건너서 이 가게 유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낮에야 이 가게는 새 유리를 갈아 끼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북창동 먹자골목 직장인들로 하루 종일 북적이는 곳인데 오늘 낮에 특히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네, 지금 시각이 12시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라도 평소 근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취재진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창동 음식거리라고 붙어있죠. 이것도 관광객과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각인데 전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 인근의 상인분들과 또 식당 운영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내 손님이 다쳤을 수 있다라면서 안타까운 마음, 추모의 마음을 많이 밝혔습니다. 이곳 식당 한번 보시죠. 유리창에 하고 있던 이벤트를 중단한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일주일간 무료 막걸리 제공을 중단한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직장 동료분들도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테니까 요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막걸리 제공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섭죠. 소름 끼치고 좀. 네, 이 기자가 조금 전 보여준 고등학생의 편지. 보니까 그 고등학생도 금방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써 있던데 말 그대로 이곳은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고 주변 직장인들도 또 상인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일상의 공간입니다. 저도 주말에 인근의 광화문 광장에 가족과 갔다가 이곳을 지나간 경험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6시 55분, 오후 6시 55분이니까 아마도 어제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웃는 얼굴로 동료들과 이맘때쯤 만나서 식사를 막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은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처 직장인분들이 그런 상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냥 제가 그 시간대에 없어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평소에도 제가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운이 안 좋았다면 제가 다칠 수도 있었던 거니까 무섭죠. 평소에는 여기서 먹는데 무서워서 회사 가서 먹으려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현장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사망자 9명 중 4명은 막내의 승진을 축하해 주려 모였던 같은 은행 선후배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동료를 잃은 은행엔 오늘 고인이 돌린 승진 떡이 배달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어제 변을 당한
50대 은행원 이모 씨의 빈소는 울음만 들렸습니다. 이 씨와 동갑인 은행 동료 이모 씨의 빈소도 같았습니다. 먼저 떠난 조카 영정 사진을 보던 삼촌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과 40대 박모 씨 등 은행원 4명은 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한 은행의 본점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넷 중 막내였던 박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씨는 소속 은행 유튜브에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소개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금융맨이었습니다. 박 씨가 동료들에게 돌리기 위해 주문한 승진떡도 오늘 은행 사무실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잃은 은행도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사망자 2명은 서울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상을 받은 날 동료와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길 변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망자들 역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누군가의 아빠, 남편, 또 아들이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시설팀장이었던 김인병 씨는 중학교 시절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도 이겨내고 서울시 구급 세무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도 한짝 실명이고 팔도 한짝 못 쓰고 이런데도 그거를 극복을 잘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세금 징수과에서 일하며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 팀장으로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왔어요. 기여사 때도 못 오고 시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날도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날 김 씨의 시설팀은 이달의 우수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식사를 했던 30살 서울시 공무원 윤모 씨도 숨을 거뒀습니다. 윤 씨를 끔찍이 아꼈던 할머니는 오늘 아침에서야 비보를 들었습니다. 아침이라가지고 할머니한테 일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오늘 노상되는 할머니에서 노상을 다녔거든요. 윤 씨가 응급실로 실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발가락을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윤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윤 씨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모두 30대에서 50대 남성 직장인, 성실하게 살아가던 누군가의 아빠, 남편, 아들이었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이어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빈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이 직장과 동료들이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직후부터 오늘까지 희생자 9명 가운데 6명은 원래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이 은행원 3명과 대형병원 주차관리 요원 3명 등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빈소를 옮겨 차렸습니다. 또 다른 은행원 1명도 원래는 이 국립의료중앙원에 빈소를 차렸는데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2명의 빈소는 각각 세브란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이 정말 클 텐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정지라고 다 다녀요. 네, 퇴근 시간이 되면서 이 회사 동료들과 관계자들이 이곳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빈소 앞에 길게 줄지어서서 흐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도 오늘 국화꽃이 놓여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철제 펜스는 철거가 됐고 간이 울타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날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 온종일 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걸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운전자의 주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고 멈춰선 점,
또 2달 전 정기검진에서 차량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때문에 급발진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은 국가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7분쯤 4차선 도로 왼편에서 갑자기 검은색 차가 튀어나옵니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하며 도로를 가로지른 차는 인도 위에 멈춰섭니다. 갑자기 차가 달려오다 멈추자 사람들이 놀라 피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등으로 보이는 빨간 후미등도 켜졌습니다. 차를 운전한 차모 씨와 함께 탔던 부인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주변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경기도의 한 운수업체 소속으로 버스를 운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급발진과는 달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가 큰 충격을 받은 뒤에야 멈추는 것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다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루어지고요. 차량의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CCTV는 뭐 해봤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등 그거 갖고서도 몰라요. 차 씨가 운전한 차는 지난 5월 정기검진에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최근 모터 제어와 관련한 부품이 침수 지역을 운전할 때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차 씨 차가 리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이 접촉사고 등으로 수리를 받은 이력도 최소 5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젯밤 강원 속초에서는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현직 공무원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등학생에 면허도 없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길 끝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튕겨나갑니다. 이 오토바이 길가에 서서 대화하고 있던 남성 3명을 덮칩니다. 3사람 모두 피하지 못했습니다. 쿵 하고 되게 굉음이 났거든요.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바로 구급차랑 앰뷸런스가 되게 많이 왔어요. 경찰차도 오고. 사고는 어젯밤 10시 15분쯤 강원 속초시에서 났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60대 3명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행자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습니다. 출근하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반차 내고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토바이에 몰던 18살 고등학생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이종 소형 면허증은 별도로 따야 되거든요.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들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현재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네, 첫째 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여야 11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는 가운데 오후 6시쯤 5번째인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장내 소란을 이유로 잠시 정회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면서 개의 자체가 1시간 반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늦더라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뭡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일주기인 19일 이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결까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그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처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 안건을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법사위원회 간사를 앞세워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그런 상정이다 해서 강하게 항의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내일 저녁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될 경우 곧바로 그 특검법 표결을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의 어머니가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최상병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머니의 탄원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가 지난달 해병대로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어 염려가 된다는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공개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상병의 어머니는 경북경찰청에도 편지와 비슷한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원서엔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물속에서 걷기 힘들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조목조목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특히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한 수색을 직접 지시한 지휘관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지휘관들까지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경북청은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경북청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받았다가 그날 군검찰에 다시 내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0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고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을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경북청은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 8명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어머니의 탄원서가 당연히 수심위에 제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밝힌 뒤 아들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엄마의 탄원서가 경찰의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 때처럼 기습 사퇴로 탄핵이 무산된 건데 후임으로 온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의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후 6개월 만인데 역시 탄핵안 표결 직전 재임 95일 만에 사퇴했던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임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제거한 뒤 국정 공백이 없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임으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놓고 날을 세웠던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수처 고발 등으로 김 전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명령에 공영방송은 무너뜨려야겠고 국회의 탄핵은 또 두려웠습니까? 참으로 비겁한 뺑소니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7번이나 수장이 바뀐 방통위는 후임 인선 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를 제공한 이른바 전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 사건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오는 9월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심은 1, 2차로 시기를 나눠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심 재판에서 범행의 연속성을 볼 때 1차 시기도 처벌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해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 대한 2심 판단은 김 여사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에는 징역 3년을 요청했습니다. 손 씨가 유죄를 받으면 김 여사 수사의 문턱도 더 낮아집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 홍제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강나영 기자, 홍제천도 좀 불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홍제천 일대 지금은 바람만 많이 불고 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일 내린 비로 수위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하천 입구에는 하루 종일 출입을 금지한다는 원격 차단 시설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됐고 산책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얼마나 쏟아진 겁니까? 서울에는 오후 6시 기준 오늘까지 6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은 점심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오늘 낮 1시간 동안 서울 강서에 28.5, 인천 강화는 37.1mm의 비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대는 많게는 60mm, 광주 전남 일대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에선 480여 편 비행 가운데 국내선 40여 편이 결항됐고 또 국내 국제선 100여 편이 지연 운항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비가 좀 그친다면서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칩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를 지나던 저기압이 남부지방 쪽에 있던 정체전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렸던 건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비도 주춤해지는 겁니다. 대신 습하고 덥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대구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그러다 모레가 되면 주춤했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이 악성 민원,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죠. 권익위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2달간 파악된 악성 민원인만 2,7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보훈부의 한 산하기관 민원실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업무 중이던 공무원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6.25 전몰 군경자녀 수당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악성 민원인입니다. 이 남성은 담당 공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달려들어 핥히는 등 12차례나 폭행했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9곳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달 새 전국에서 파악된 악성 민원인이 2,78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민원인도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뒤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 좌표 찍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신체 마비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저한테 욕설과 폭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때마다 막 우는 정도까지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관의 절반 가까이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인 대처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면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굳힌 바이든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애써 지난 TV 토론의 여파를 축소했습니다. All the evidence we've seen after the very difficult debate performance on Thursday night is that the polls haven't moved. A few have moved in Biden's favor. 실제 토론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였습니다. 트럼프가 6%포인트 앞섰지만 토론 전인 지난 5월 조사 때와 격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를 거부하는 유권자층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날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나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The world knows, the world has experienced over 3.5 years, not one night, is exactly the kind of leadership that he's brought to bear on problems that are common for so many countries, particularly so many of th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일각에선 토론을 진행한 CNN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트럼프가 토론 중 30번 이상 거짓말을 했는데도 사회자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힘입은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회 후 첫 백악관 연설에서 트럼프를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must decide whether Donald Trump's assault on our democracy on January 6th makes him unfit for public office i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민주당 안팎에선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측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바이든이 안정적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그럼 그 이후 시간은 문제란 거냐는 지적만 자초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I would not be running again if I didn't believe with all my heart and soul
I can do this job. Because quite frankly, the stakes are too high. 토론 90분 동안 보인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해가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한 듯 보였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곤 했습니다. 전용기에 탈 땐 계단을 끝까지 못 오르고 자빠지거나 휘청였습니다. 연설하다 다음 단어를 한참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I'm proud to use my authority under the Antiquities Act to establish the Havana. 다른 나라 정상의 이름을 대놓고 틀리는 굴욕도 잦았습니다.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We're good guys. 급기야 올해 특검 보고서에는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됐습니다. I'm well-meaning, and I'm an elderly man, and I know what the hell I'm. Mr. President, why are you confusing the names of world leaders?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 보좌진은 하루 6시간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바이든이 믿을 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지 언론은 두 개의 바이든 중 누가 나타날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등이 대상인데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나서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이런 취지로. 탄핵 소추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어미준, 강백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위해 권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게 탄핵안 발의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구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깨 동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 아니고요. 바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네. 원 전 장관이 한 전 위원장의 팔까지 툭툭 쳐가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자 한 전 위원장 계속해서 빵빵 터집니다. 네, 최근에 서로 치고받는 모습이 많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이렇게 어깨 동무까지 하는군요. 두 사람의 어깨 동무,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낯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튀김 먹여주던 게 불과 4달 전이었죠. 총선 패배 후 자맹에 들어갔던 한 전 위원장이 가장 먼저 만났던 정치인도 원 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자로 만나자 껌껌이 각을 세우면서 말도 거칠어졌고요. 네. 오늘도 살가운 모습은 잠깐뿐, 진짜 동무가 되진 않은 모양입니다.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런 당내 논의도 없이 또 누구랑 상의한 건지 모르게 이걸 던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중질환. 저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네, 그런데 저희도 취재하면서 보게 되지만 저렇게 겉으로는 으르렁대도 막상 만나면 농담 주고받고 뭐 이런 좀 친한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 네거티브만 판친다, 비전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 갈등이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고요. 윤상현 의원 이상한 단어가 오르내려서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립해온 건 이 두 사람인데 원전 장관은 뒤끝도 없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참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감정적인 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무슨 당내 경선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만 우리 당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전당대회 동안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곧 100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한 수가 오늘 오후 6시 기준 9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접속 지연이 계속되는 걸 보니 내일이면 100만 명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통령실도 처음으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백한 위법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을 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야당에 탓을 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원에 100만 명 넘게 참여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탄핵 절차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네. 국회 청원은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탄핵안을 다룰 요건은 이미 갖췄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도 역풍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이 국민청원 자주 언급은 하고 있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박근혜 때보다 17배 이상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초기 참여자가 5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청원에 대한 여야의 전망과 평가도 갈렸습니다. 네. 제 예언을 한다면 200만은 훨씬 넘어서 300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더우니까 탄핵 촛불을 드는 대신 탄핵 청원 서명으로 형태가 옮겨갔다. 순수하게 타오른 불꽃인지 아니면 정말 장작불로 누가 떼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잘 들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마약을 몰래 탄 술이 성범죄에 이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점과 클럽 등이 손님들에게 마약 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이거 다 담아야 돼. 마약이 오가는 유흥업소. 이곳에선 상대 몰래 술에 약물을 타는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I think she had experienced something where she didn't remember almost a full at least 18 hours of her day, which is quite scary.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부터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에게 약물 검사 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약물 범죄 위험성과 검사 키트가 준비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 부착도 의무화됩니다. Could I get a drop basket? Sure. Can you show how to use this? Take your straw, put 4 drops on the test. 버닝썬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과 물뽕 GHB, 그리고 데이트 강간약의 상징인 플루니트라제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어두운 푸른색으로 변화하면 양성입니다. 당국은 새 법이 성범죄 예방은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In the past, we blamed victims. We always thought, oh, it's your fault. You're going out drinking. And to show that they have power, you're going to try and spike my drink? I'm going to find out right away before you do anything to me. 이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5개월째 못 찾고 있는 축구 대표팀 감독 때문에 답답한 팬들 많으시죠. 감독 찾는 과정에서 히딩크 감독의 호주 아놀드 감독 추천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후보 2명이 등장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뛰는 우리 축구는 5달째 대표팀의 새 감독을 못 찾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방향에 걸맞은 감독이 필요한데 최근엔 갑작스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의 조언이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을 우리 사령탑으로 추천하면서 감독 선임 절차도 다시 난항 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협회 고위 관계자가 아놀드 감독을 적극 추천했지만 전력강화위 회의 결과 최종 후보군에서는 빠졌다면서 이런 난맥상 속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독 후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포이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입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포이엣 감독은 과거 썬덜랜드에서 기성용을 지도해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합니다. 2022년부터 그리스 축구를 이끌었는데 유로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계약 만료로 물러났습니다. 바그너 감독은 지난 시즌 노리치 시티에서 1년 4개월간 팀을 이끌다 승격 실패 뒤 경질됐습니다. 내부 평가에선 바그너 감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오늘 이 2명을 면접하러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가 2달 뒤인 만큼 축구협회는 7월 안에는 감독을 선임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런 희망사항이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가 체육을 망가뜨리겠습니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체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 회장이 문체부의 관여를 국정농단에 빗대자 오늘 유 장관이 맞받아쳤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가 1년에 4,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체육회가 마음대로 할 거면 예산을 안 받으면 된다면서 체육회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온 예산을 이젠 문체부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정관 개정안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세찬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에 하천이 불어나고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중북부 지역에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다만 밤사이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전남에는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4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취약 시간인 밤에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간당 최대 30mm의 굵은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고립될 수 있는 하천이나 지하차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그치면서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대구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최고기온은 청주 30도, 전주 3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